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수를 부르는 방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30년 가까이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겪은 사례들을 토대로 평소처럼 무심코 먹었다가 실명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쇼크사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절대 먹지 않는 3가지 음식과 생활 속 주의할 점들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흔히 일상에서 접하는 이 음식들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식품 속 위협에서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 응급실에 할머니께서 실례하셨는데요. 명치 쪽 통증을 느끼신 지 일주일 정도 되셨는데 그 통증이 시작되고부터 눈앞도 평소보다 더 침침해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통증이 유난히 심해서 급격히 침침해지다가 급기야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 되셨던 거죠. 최근 드신 음식들을 여쭤봤더니 친구분들과 토종달 육회를 드셨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어르신들께서 토종달 육회나 생간 같은 음식이 몸보신이라며 즐겨 드시곤 했던 음식들이죠. 그런데 제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이런 음식들로 인한 기생충 감염입니다. 이분은 진료 결과 개회충 감염으로 인한 염증으로 진단받으시고 즉각 치료를 시작하셨는데요. 이 회충은 주로 개나 고양이의 배설물을 통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흙이나 건초 등을 섭취한 소를 통해 사람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개회충 유충이 장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뚫고 나와 혈관을 따라 몸속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간이나 폐 같은 장기에도 들어가지만 더 심각한 건 눈이나 뇌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할머니께서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점을 확인하고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눈 안에 하얀 이물질이 발견됐어요. 처음엔 종양인가 싶어서 살펴봤지만 며칠 뒤 다시 찍은 CT에서는 물질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회충 유충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분은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셨어요. 개회충 유충을 위장에서도 발견하고 통증이 너무 극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급으로 판단하고 내시경으로 제거해야 했고 그제서야 통증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개회충 같은 기생충은 일반 구충제로는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몸 안에 한 번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심각한 염증을 일으킨 뒤에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로도 완벽히 제거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고요. 치료가 좀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예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소외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생소간에는 간흡충이라는 기생충이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흔히 간 디스토마라고 하기도 하죠. 간흡충은 간에 지속적 손상을 일으켜서 결국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예전에 간을 참기름에 찍어 드신 기억이 많으시죠? 실제로 곱창을 드시러 가시거나 하는 경우에 생간 서비스를 주는 경우 많잖아요. 생소간을 즐겨 드신 분들 중에 간흡충 감염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이렇게 음식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워낙 많은데 간단한 상식만 알아도 응급실까지 실려 오실 이유가 없다는 점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익숙한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라는 점이죠. 사실 저희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날고기라든지 동물의 내장, 충분히 익히지 않은 동물의 내장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물 종류들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나물들은 정말 가까이 하고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 흔히 먹는 고사리, 원추리 이런 나물에도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외국에서는 아예 독성이 있어서 먹지 않고 있는데 한국인들만 유독 즐겨 먹는 식품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사리인데요. 고사리에는 푸타킬로사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푸타킬로사이드는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독소인데요. 우리가 고사리를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 이유는 고사리를 말리고 삶아서 우려낸 조리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독성이 제거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이 조리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급하게 조리해서 드실 경우입니다. 실제로 고사리를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먹어서 배탈이 나거나 복통이 생겨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게 배탈 같은 경우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독성 제거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고사리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는 발암물질 섭취량도 늘리는 꼴이니까요. 반드시 올바른 조리 과정을 거쳐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봄철에 자주 드시는 원추리나 물도 조심해야 하시는데요. 원추리에는 코리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원래 통풍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성분이에요. 이걸 농축한 상태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보통 심한 설사 같은 위장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원추리를 데친 후에 물을 버리지 않고 그 물을 그대로 사용하면 독성이 그 물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토란도 비슷해요. 토란에는 옥살산 칼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아주 작은 결정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제대로 삶지 않고 먹으면 혀와 입안이 따갑고 심한 경우 목이나 식도 전반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토란을 먹고 나서 입안이 따갑거나 혀가 아린 증상이 있었다면 이건 옥살산 칼슘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우리가 흔하게 많이 먹는 감도 있잖아요. 감은 우리가 잘못 섭취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식품이에요. 감자에 싹이 나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걸 섭취하게 되면 심한 복통이나 구역,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초록빛이 도는 감자나 싹이 난 감자는 사실 무조건 버려야 돼요. 그 감자 싹에만 독성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감 전반적으로 성분이 퍼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죽순은 어떤가요? 죽순에는 시아나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요. 시아나물은 청산가리랑 비슷한 성분인데요. 제대로 조리하지 않고 생으로 먹거나 잘못 조리하면 이 성분이 남아서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독성들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자연적 방어 물질인데 사람이 먹을 때는 반드시 올바른 조리 방법을 통해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나물이나 식물들 중에서도 독성이 아주 강한 식품들이 많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리 과정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급하게 조리해서 독성 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채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익숙한 음식이라도 더 꼼꼼하게 조리하고 확인하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조리가 되거나 조리 방법이 불분명한 경우 의사들은 이런 독성을 가진 채소들은 잘 먹지 않습니다. 이번엔 냉장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독성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냉장고에 오랫동안 보관하면 위험한 음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음식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만 넣어두면 모든 음식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냉장 보관이 오히려 독성을 유발하거나 특정 음식의 질을 더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금방 시커해지고 내부 조직도 빨리 상하게 되죠. 특히 냉장 온도에서 단 하나의 세포벽이 쉽게 손상되어 맛과 식감이 급격히 나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바나나는 실온 보관이 가장 적절한데요. 장기 보관이 필요할 때는 차라리 껍질을 벗기고 냉동 보관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또 토마토도 마찬가지인데요. 냉장 보관을 하면 토마토의 당도와 풍미가 사라지고 껍질과 과육이 분리되면서 물컹해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실온 보관이 기본입니다. 그럼 냉장고에서 진짜 위험해지는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생선고기처럼 티암 함량이 높은 상태로 오면 스트딘이 히스타민으로 변하게 돼요. 히스타민은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피부 발진, 입술 부종, 심한 경우는 호흡곤란까지 유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선 식중독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등 푸른 생선은 반드시 잡자마자 급속 냉동을 해야 되고요. 보관은 가급 짧게 해야 안전합니다. 냉동 생선을 해동했다가 다시 냉장 보관하면 비슷한 원리로 돼지고기도 숙성되는 과정에서 히스타민 함량이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오래된 고기를 먹었을 때 두드러기나 복통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경우 이 히스타민 때문일 수 있어요. 또 하나, 색깔이 진한 한 술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위스키나 레드와인 같은 술에는 히스타민이나 티라민 성분이 녹아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비염이나 두통,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평소 술 마시고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나오는 분들은 이런 성분에 민감한 체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빵이나 떡도 오해가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빵을 냉장고에 넣어 두시는데 오히려 그게 곰팡이를 더 빨리 불러요. 빵은 냉장고 온도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쉽게 마르고 표면에 결로가 생기면 곰팡이 번식에 딱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빵은 차라리 냉동 보관했다가 먹기 직전 해동하는 게 가장 안전한 보관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자도 냉장 보관할 때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 식품인데요.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감자 속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특히 감자를 튀길 때 아크릴 아마이드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서늘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올바른 보관법입니다. 양파, 마늘, 생강 같은 뿌리 채소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분이 많고 통풍이 안 되는 냉장고에서는 껍질 속에 곰팡이가 피기 쉬운 거예요. 특히 껍질이 얇은 마늘은 냉장고 안에서 쉽게 눅눅해지고 썩기 시작하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망에 담아 걸어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냉장고는 분명 현대생활에서 매우 유용한 장치이지만 음식에 따라서는 그 환경이 오히려 독성을 촉진하거나 식중독의 원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음식에 의한 문제는 단순히 보관이나 조리 방식의 문제가 아니기도 해요. 음식 그 자체가 우리 몸에 심각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음식 알레르기죠. 어떤 분들은 특정 음식을 먹은 후 숨이 차거나 입이 붓고 두드러기가 생기고 심하면 실신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알레르기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알레르기성 쇼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런 문제점들은 단순히 과민한 체질 문제가 아니고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식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정말 자주 마주치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이 알러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갑자기 온몸이 붓고 호흡이 가빠지고 두드러기와 함께 심장박동이 빨리 뛰는 환자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일종의 전신 알레르기 쇼크입니다. 이 반응은 특정 음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음식으로는 계란, 우유, 땅콩, 견과류, 갑각류, 메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계란과 우유가 가장 흔하고요. 성인에게는 갑각류나 견과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더 주의해야 할 건 바로 운동 유발성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건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건 특정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은 후 운동을 했을 때 쇼크 반응이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밀가루가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점심으로 국수를 먹고 1시간 뒤에 가볍게 산책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숨이 차고 얼굴이 붉어지고 어지럼증까지 느끼게 된 거죠. 처음엔 과로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 유발성 아나필락시스였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반응이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날의 컨디션이나 피로도, 체온, 복용 중인 약물 상태에 따라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이 어렵고 위험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색육 알레르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먹고 두드러기나 복통을 겪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소화가 안 되는 걸 알파갈랙토스라는 탄수화물 성분에 대한 면역 반응인데요. 이 알레르기는 보통 진드기에 물린 뒤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드기한테 한번 물리고 나면 우리 몸이 알파갈랙토스라는 성분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게 되고 붉은 고기를 먹으면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이 증상은 바로 나타나지 않고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연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단순한 두드러기나 복통에 그치지 않고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쇼크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나필락시스로 인해 병원 도착 전에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갑각류나 견과류에 민감한 사람들에겐 극소량의 접촉만으로도 치명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응급 상황을 피하려면 첫째,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알레르기 이력이 있다면 외식할 때 반드시 알려야 하시고요. 둘째, 응급약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한 번도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든 처음으로 혹은 누구든 일생에 한 번은 아나필락시스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 체질 변화로 급성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갑자기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날은 알레르기 반응도가 올라가서 이전에 괜찮았던 음식도 갑자기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는 조리법, 보관법, 체질, 환경 요인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진짜 무서운 식중독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식중독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첫 번째는 익히지 않은 육류나 계란들이죠. 살모넬라균은 닭고기나 달걀 껍질에 자주 붙어 있고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에 균이 잠복할 수도 있어요. 반수 계란이나 레어 스테이크를 즐기시는 분들, 특히 여름철엔 조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이 잠깐만 놔둬도 균 증식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덜 익은 날 것으로 먹는 조개류, 굴회는 노로바이러스, 비브리오균, 심지어 기생충 위험까지 위험 요소가 한꺼번에 몰려 있거든요. 바닷물 온도가 높아질수록 위험도는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 생으로 먹는 게장이나 생물 같은 음식은 최대한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오염된 조리기구에서 오는데요. 칼이나 도마를 고기용, 채소용으로 따로 쓰지 않고 섞어서 쓰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닭고기를 썬 도마에 그대로 채소를 올려 썰면 살모넬라나 캠필로박터 같은 균이 그대로 채소에 옮겨가는 거예요. 한 번 상한 고기는 냄새가 심해서 버리면 되지만 이렇게 옮겨간 세균은 겉으로 티가 잘 안 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4번째는 냉장고의 맹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냉장고라고 해서 모든 게 안전하지 않아요. 유통기한이 멀쩡해도 이미 안쪽에서 곰팡이가 번식 중일 수 있고요. 오래된 반찬동 속에서도 곰팡이가 표현할 수 있고요. 특히 김치, 젓갈, 그리고 오래 보관한 마른 반찬 같은 염분이 높은 음식도 장기간 노출되면 발효를 넘어서 부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중독은 야외 식사나 도시락처럼 실온에 장기간 노출되는 상황에서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봄, 가을 운동회, 교회 소풍, 야외 잔치에서 단체로 식중독에 걸리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음식은 차갑게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먹고 남은 음식은 과감하게 버리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건 누구나 다 아시는 거지만 손 씻기, 정말 이건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항상 손 깨끗하게 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응급실 오시는 분 중에 손 위생이 부족했던 사례가 사실 많아요. 특히 외출 후, 조리 전,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는 꼭 지키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물로만 대충 씻는 게 아니라 비누를 사용해서 최소 30초 이상 씻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음식은 상태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의심되면 버리세요. 아깝다. 좀만 되어서 먹어보자 이런 생각이 나중에 병원비를 더 크게 나오고 몸도 망가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이나 소화기 기능이 약하신 분들,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식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면 느낍니다. 음식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방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발 조심하세요. 아무리 소량이라도, 아무리 익숙한 음식이라도 잘못된 조리, 보관, 손질은 언제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생활 속에서 적용해 보시면 식중독 위험이나 몸에 차곡차곡 발암 물질이 쌓이거나 하는 문제점들을 많이 예방하시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사들이 먹지 않는 음식 3가지. 첫 번째는 동물의 내장이나 날음식이고요. 그 두 번째는 독성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았거나 조리 과정이 불분명한 독성을 가진 채소나 나물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알러지 유발 물질을 포함한 식품들입니다. 의사들도 맘 놓고 먹지 못하는 이 음식들을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항상 주의 깊게 조리하시고 꼼꼼하게 살펴서 드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건강을 응원하며 응급실에서 뵙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